차디찬 여름. 어머니가 지냈던 삿포로는 눈이 한 해에 6미터나 오는 눈의 나라라고 했지만 상수가 기억하는 삿포로는 넓게 펼쳐진 감자와 옥수수와 무와 당근 같은 것들의 도시였다. 아주 작은 일본식 집들과 상수가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하나 둘 세어본 희고 푸르고 미끄럽던, 눈물을 닦느라 젖어버린 상수의 손바닥에 느껴지던 무표정한 병원 타일벽의 도시. 그때 이모는 어머니의 주검을 그대로 옮겨가 한국에서 화장하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는 현지에서 처리하기를 원했다. 이모는 한국어를 잘하다가도 흥분하거나 화가 나면 일본어로 이야기했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수로서는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방부 처리된 어머니는 다시 이모 집으로 돌아와 이틀을 보냈는데 장례사들이 드나들며 준비를 하는 동안 상수는 그것이 일본식 장례였으므로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입관 전까지 어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평소 쓰던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엄마라고 불러봐. 소옥이가 대답하나. 어머니는 녹색 투피스 안에 흰 블라우스를 받쳐 입은 모습이었고 그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옷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첫 월급으로 산 그 옷은 아마도 명동이나 으르지로에서 샀을 것이라고 해서 상수는 이모의 일본식 발음도 발음이지만 자기에게 익숙한 지명들마저 미묘하게 달라져 완전히 낯설고 불안하게 하는 이 방이 싫었다. 그래서 이모의 바람과는 달리 어떠한 다정한 호칭으로도 죽은 엄마를 부르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서 주워왔는지 고무줄 하나를 손으로 감았다 풀었다 하며 멍하니 벽에 기대어 있던 형 상규가 무릎걸음으로 와서 어머니를 들여다보았다. 사진을 보면서 화장을 했는데도 장례사가 해놓은 메이크업은 상수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얼굴보다 더 하얗고 입술은 붉었다. 마치 눈이 내린 얼굴처럼. 지금은 여름이라서 어디에 눈을 맞추든 그 눈맞춤 하나로도 모든 것들이 거리의 포플러 나무나 옥수수밭의 잎들이나 어느 사소한 풀잎의 생장도 축복받는 듯한 한여름인데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겨울과 죽음이 연상되었다. 엄마. 상규가 손으로는 부산스럽게 고무줄을 잡았다 놓았다 하며 불렀다. 응, 그래 상규야. 이모는 마치 자기가 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응답인지 동료인지 모를 말을 옆에서 했다. 하지만 그러고도 상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는데 변성기의 남자애가 엄마를 속 시원히 부르지 못하고 웅얼웅얼거리며 흐느끼는 소리는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긁는 것에 가까웠다. 그런 형을 보면서 자기도 울어도 되는 것일까? 이제는 울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하고 있던 상수는 문을 열고 들어온 아버지가 형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을 보고 놀라 물러섰다.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상규가 버럭 화를 냈다. 왜 울어? 울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랬지. 울지 말라고. 왜요? 왜 때리냐고. 장례사와 이모 쪽 친척들이 건너와 상규를 데리고 가는 동안에도 상규는 계속 왜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어쩌면 아버지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 상수는 부엌으로 나와서 이모가 건네준 푸딩을, 그 어쩔 수 없는 단맛과 청량한 레몬 맛에 엄마가 죽었는데 식탐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싹싹 긁어먹었다. 이모는 냉장고에서 푸딩을 하나 더 꺼내 상수에게 건넸다.
상수는 어머니가 늘 강조했듯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찻숟갈로 긁어먹었다. 상규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너네 부산에서 살던 때 생각나나? 상수는 고개를 저었고 부푼 뺨을 자꾸 주먹으로 눌러보며 울분을 참아보던 상규는 이모 쪽으로 힐끔 고개를 돌렸다. 너희 옷가상이 제일 좋았던 시절로 그때의 여름을 들어. 너희 아버지가 그 야당 총재 집 문간을 서성이던 때. 서울에 있을 때는 전두환이 방해하니까 너희 아버지는 무슨 사무실을 열어도 안 되더란다. 경제연구소니 뭐니 무슨 간판을 걸어도 안 되더래. 자꾸 집기를 들고 나가고 그렇게까지 하더란다. 그러니까 너네 엄마가 다 털어서 엄마 고향인 부산으로 가서 살자고 했어. 취직을 하네 뭐 하네 하다가 파라솔 임대 장사를 했다더라고. 그런데 언니야, 파라솔을 백사장에 꽂아뒀는데 그 해에 여름 태풍이 몰려왔어. 아주 망했지. 모래가 다 쓸려나가고 망했지. 망했는데 그 시절이 나는 참 좋았지 싶다 하면서 망자를 관에 놓고 하룻밤 지내는 날에 이모는 문득 어머니가 불렀다던 노래 이야기를 했다. 그건 상수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가족 모임에 가면 어머니에게 그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10대 시절에 합창단을 하다가 누구 소개로 빙과류 광고의 CM송을 녹음했을 정도로 노래를 잘했다. 사탕수수밭이라는 노래라고 이모가 짧게 흥얼거려 주었는데 후렴구에 자와와 하는 일본어는 살랑살랑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살랑살랑살랑 넓은 사탕수수밭은 살랑살랑살랑 바람만 지나가고 오늘도 눈길 닿는 데까지 푸른 바다가 물결치고 있어. 여름 햇볕 아래서 온통 눈을 맞은 듯 차갑게 굳은 어머니와 바다, 파도가 파쇄되는 여름의 백사장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 노래는 밤의 공기를 미묘하게 가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겨울의 시간과 여름의 시간이 그 집에 공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일본의 여름이니까 겹겹의 여름이 있는 셈이었다. 장례 기간 동안 아버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몸짓으로 슬픔을 표현했는가 같은 것. 상규는 마치 곧 터져버릴 공처럼 굴었다. 이미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는데도 자꾸만 무언가가 주입되어서 머지않아 완전히 파괴될 것처럼. 상수에게도 그런 부피를 가진 슬픔이 마음에 들어서 있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형처럼 열기와 에너지를 가진 무언가로 그 슬픔이 팽창해 외부로 나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원래 있던 것이 다 빠져나가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유령처럼 몸과 마음 같은 것이 없어져 어머니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들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아주 비현실적인 세계로 넘어가 버리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상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열심히 생각했다. 인디애나 존스나 구니스 같은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쫓겨 달아나다가 문득 동굴의 끝에서 벼랑이 나타나고 폭포수를 따라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나던 장면을, 그렇게 언젠가 고통은 느닷없이 끝나고 악당은 사라지며 주인공은 영웅이 되는 스토리를, 혹은 갤러그에서 갤러그가 내려오면 갤러그를 쏘아서 갤러그의 왕이 되거나 테트리스에서 테트리스의 계속된 하강에도 테트리스를 쌓으면 테트리스의 왕이 될 수 있는 전자오락, 마치 지금 오락실의 둥근 의자에 앉아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서울에서 보내던 일상을 생각하다 보면 엄마를 잃었다는 실감은 옅어졌다. 어머니의 죽음에서 그것을 설명할 말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모였다.
이모는 중간중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어를 써서 상수를 아리송하게 했지만 그렇게 구멍난 사연들에도 시퍼렇게 뛰며 살아있는 슬픔이 있었다. 그것은 상수 형제와 아버지가 보이는 것과는 다른 질감이었다. 아버지는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어 했다. 운구차가 시간에 맞게 화장터에 도착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조문객이 찾아왔을 때 식사 대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일이 일본식으로 흉일은 아닌지, 어머니는 잠시 성당에 다닌 적도 있는데 불교식 장례를 치르면 무리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너무 중요한 듯 이렇게 확인했다. 자살은 아니죠? 자살은 아니잖아요? 이모는 아니에요. 병사예요. 라고 선선히 대답하다가도 문득 원망스러운지 왜? 왜요? 소옥이한테 죄 지은 기분이라 그래요? 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죄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냉랭하게 대답했다. 신경이나 썼고요? 여기로 쫓아낸 것 말고 무슨 신경을 썼어요? 애가 아플 때 어떻게 했어요? 아픈 애 두고. 지금은 새어머니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단순히 어머니의 병 간호를 위해 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수는 그때 알았다. 그게 뭘 뜻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이모의 힐난하는 말투, 경멸스러워하는 눈빛이 단번에 그 나쁨을 알 수 있게 했다. 처형, 그런 소리 맙시다. 자살은 아니다. 이렇게만 말해요. 자살이 아니면요? 자살이면요? 제부에게 뭔 해가 될까봐 계산합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획 일어났는데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그런 아버지의 그림자는 아주 길어졌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런 짓을 했다면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왜 합니까? 내가. 그 용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었을까? 치아라고 했던 애도의 밤은 그런 식이었다. 어머니를 조문하는 사람은 몇 안 됐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어머니가 종종 갔던 베이커리, 정육점, 생선가게, 찻집, 편물점과 약국의 주인들이었다. 어머니는 작은 동네를 벗어나지 않은 채 1년을 보냈다고 했다. 이모도 거실에 나가서 잠깐 눈을 붙이는 밤, 상수는 으스스함을 느끼면서도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사라진다는 건 뭐야? 향이 타면서 제가 부스러져 내렸다. 오늘은 없다는 거야? 상수는 언젠가 자기를 충격했던 엄마의 말들을 떠올리며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내일은? 그러자 그렇게 가볍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상수의 마음에서 통증이 생겨났다. 어디 한 군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산발적으로 마음 곳곳에서 느껴졌다. 나중에는 텅 빈 곳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꽉 차게 아팠다. 상수는 화장터에서 어머니의 뼈들을 볼 수 없었다. 너무 어린아이는 볼 수가 없다라고 장례사가 제지했다. 그걸 보고 나온 것은 상규였고 나오자마자 상규는 왜 그런지 자기 눈을 아주 세차게 여러 번 때렸다. 형이 찰싹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때릴 때마다 상수도 자기 몸 어딘가가 아픈 느낌이었다. 형,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자 상규는 더 세게 자기의 눈두덩이를 때렸는데 그래서 기껏 괜찮아진 얼굴이 또다시 부풀어 오르고 말았다. 그러는 형이 싫어서 상수는 계속 말리다가 이윽고 둘의 싸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상수가 일방적으로 맞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 주먹질도 어른들에 의해서 멈춰지고 그렇게 떼놓아진 둘은 화장장 마당에 주저앉아서 숨을 고르고 옷을 털었다.
서로 등지고 딴 곳을 바라보았다. 화장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나 유골함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검은 구두 같은 것, 그리고 매미의 활기찬 울음과 잠자리의 비행. 상규는 나뭇가지로 흙바닥을 마구 휘젓듯 낙서를 하다가 상수를 쏘아보면서 아버지 말은 거짓이야 라고 했다. 상수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형이 너무 싫었으므로 고개는 돌리지 않고 귀만 좀 더 열었다. 상규가 또다시 거짓이야 라고 외쳤다. 다 거짓말이야. 잊지마. 거짓말이라고. 상수는 그 말이 뭘 뜻하는지 생각해보려 했지만 이미 그때는 상수의 마음속에 찬 슬픔이 몰아닥친 후였으므로 그러지는 못한 채 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진 오늘을 맞았다. 당신은 여동생이 있나요? 경애는 호찌민의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 도로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한 오토바이. 거리에 나서면 그것들이 웅웅대는 소리에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걷기란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그런 부산한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활력 있게 느껴졌다. 반도미싱의 호찌민 지사에는 대리점 관리와 영업을 맡은 지점장과 김부장, 오과장, 헬레나라는 베트남 직원과 창식 씨라고 부르는 기술자가 있었다. 헬레나는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했고 7년 동안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김 부장은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푸미홍에 집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셋은 거기에 머물렀지만 가장 먼저 조 선생이 창식 씨와 함께 지내겠다고 나오고 다음으로는 경애와 상수가 각자 아파트를 얻었다. 사무실이 있는 시내와는 20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새 건물에 방과 거실, 그리고 단지 내에 작은 수영장까지 있는 아파트였다. 경애는 매번 어쩐지 믿기지 않는다는 기분으로 수영장을 내려다보았다. 수영장은 언제나 한국인 아이들로 붐볐다. 경애는 언젠가는 저기서 수영을 한번 해봐야지 싶었지만 그러자면 수영복을 먼저 사야 할 것이고 수영복을 입으려면 제모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수영을 못하니까 일단 수영부터 배워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다 귀찮아지면서 차라리 수영장이 없다고 여기자고 결론 내렸다. 상수에게 그렇게 말하자 없다고 여기면 없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라고 동의인지 논평인지 모를 응답을 했다. 사무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환영했다. 김 부장은 상수를 데리고 다니며 호찌민의 고급 술집들을 찾아다녔지만 거기서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상수가 난장을 피운 뒤로는 고가의 저녁을 함께 먹는 정도의 회식으로 단합을 도모했다. 경애는 베트남의 여자들, 오토바이 위에 앉아서 시동을 걸고 버스와 택시의 경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묘기를 부리듯 빠져나가는 어리고 젊고 늙은 모든 여자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안전모를 쓴 그들은 아이들을 태우거나 짐을 싣고 비가 오면 우비를 걸친 채 무표정한 얼굴로 운전했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쿨함이 있었고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헬레나가 이렇게 묻는 태도 같은 것. 그날은 직원들이 다 나가고 헬레나와 경애만 점심을 먹었는데 한국어로 대화한 뒤에 문득 그런데 베트남어는 전혀 모르나요? 하고 물었다. 경애는 급하게 발령받느라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산주와의 일로 힘이 들었던 터라 간단한 자기소개조차 익히지 못했다. 여기에 와서 내내 편하게 대화했던 것, 마치 환대처럼 쏟아지던 한국어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경애는 최종적으로 미안해졌다. 다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니까 못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몇 마디 하면 더 친절할 거예요. 싸이공이.
헬레나는 평소에도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한번 짚으며 넘어갔다. 헬레나의 영어 실력은 경애보다 월등했다. 직원들이 원할 때마다 영어로 혹은 한국어로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애를 위한 충고였다. 경애는 서점에 가서 교본을 샀고 베트남어가 같은 발음이라도 성조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사실부터 배워갔다. 예를 들어 마라는 발음은 어머니, 그러나, 혼, 무덤, 말, 변모 이렇게 6가지나 되는 의미였다. 모두 다른 뜻이었지만 하나씩 떠올려 보면 같은 발음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연관성 있게 느껴졌다. 경애는 헬레나와 친해지기 위해 애썼는데 사무실 사람들을 본 결과 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국인 직원들은 상수와 경애, 그리고 조 선생과 거리를 두었다. 그들과 협력 관계가 아니라 아예 다른 회사의 영업 직원들과 다를 바 없는 경쟁 관계라는 건 입찰 때 여실히 드러났다. 호찌민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상수는 한 한국계 회사에 입찰을 넣으면서 입찰 가격을 지점장과 상의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팀의 김 부장도 입찰을 넣은 건이었다. 그리고 김 부장이 계약을 땄다. 상수가 침을 튀기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 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먹느냐고요? 했을 때 지점장은 심상하게 여기 영업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여기서는 영업자 하나하나가 다 자영업자야. 엄밀히 따지면 이미 영업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영업부가 파견된 셈이고 상수네가 굴러들어왔으니까 할 말은 없었다. 그런 이중 경쟁은 직원들에게는 피곤했지만 회사로서는 손해가 아니었다. 그러니 한 놈이라도 걸려라 하는 식으로 영업사원들을 풀어놓는 것이었다. 리베이트입니까? 결국 리베이트죠. 상수는 이런 내부 경쟁은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분을 사귀지 못했다. 조 선생은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상대 회사에 오래 다닐 사람이라고 해보자고요. 누가 리베이트를 줍니다. 주는데 그거 먹으면 코가 꿰이는 것이고 약점이 잡히는 셈이지요. 그러면 안 먹게 되죠. 그런 거 먹는 사람은 대부분 여기에 공장 차리는 것까지만 하고 뜨는 사람들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보내서 공장 짓고 나중에는 지사장을 교체하죠. 그런 경우에야 리베이트가 기준이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뭘까요? 리베이트가 아니면요? 이야기가 그쯤으로 흐르면 조 선생은 기술자인 제가 압니까? 하면서 발을 뺐다. 그러면서도 상수에게 슬쩍 이렇게 던져놓았다.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공 팀장은 어떨 때 마음이 갑니까? 인간을 걷어내지 마세요. 내 경우에는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조 선생이 기술자인 창식 씨와 함께 지내기로 한 것도 경애의 눈에는 인간적인 연민 때문으로 보였다. 창식 씨는 직급 없는 기술자였다. 원래는 중국에서 일했는데 여기 기술직이 갑자기 비어서 급하게 옮겨왔다고 했다. 그게 5년 전의 일인데 여기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채로 파견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생활이 엉망이었다. 가장 문제는 술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도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편없이 여린 마음이었다. 창식 씨라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지사의 직원들은 환갑에 가까운 그의 연배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았다. 무슨 일을 그렇게 매번 잘못하는지 김 부장은 그를 불러다가 아, 창식 씨, 김창식 씨는 사람이 반밖에 없습니까? 정신이 반밖에 없어요?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하고 다그쳤다. 창식 씨는 그런 욕을 먹는 날에는 괴로워했는데
그 괴로움을 표현하는 방법도 일반 직원들과는 달랐다. 창식 씨는 울면서 점심에 그를 위로하기 위해 조 선생이 일부러 그를 불러서 상수나 경혜는 그다지 원하지 않았지만 분보회 같은 매운 쌀국수를 같이 먹으러 가면 정말 아이처럼 치대면서 이제 김 부장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겠느냐고, 회사에 나쁜 말을 해서 자르지 않겠느냐고 울먹이곤 했다. 무슨 일을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물으면 무언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닫았다.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 건 배신이니까. 배신할 수는 없어. 무슨 말이기에 배신까지 나와요? 그렇게 상수가 나서서 물으면 창식 씨 입은 더 굳게 닫혔다. 그리고 술이 먹고 싶다고 또다시 칭얼거려서 맥주를 시켜주면 그걸 마시면서 갑자기 김 부장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전두환 같은 사람이에요. 전두환처럼 좋다는 건 대체 뭐예요? 상수가 그렇게 묻자 창식 씨는 공 팀장님이 모르는구나 하면서 언제 울었느냐는 듯이 표정을 펴며 웃었다. 그 영업자 전두환이지 하면 남자라는 거지. 남자답게 한다는 거지. 전두환이가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건재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아직도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이 많으냐 이거야. 다 나눠 먹고 사나이답게 갈라 먹어서 그래. 김 부장이야말로 전두환이지. 남자지. 조 선생이 여기 와서 회사에 가장 먼저 제안을 한 일도 창식 씨에 관한 것이었다. 이름을 부르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름을 부르지 말자는 것이었다. 조 선생은 여기 올 때부터 경혜와 상수가 그렇게 부르고 본사에서도 그랬다고 하니까 지사 사람들도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이 창식 씨라고 호명되니까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창식 씨를 그러면 창식 씨라고 부르지 뭐라고 해요? 회사에서 직급을 안 주는데. 조 선생, 씨도 경칭이에요. 하대가 아니에요. 경칭에 붙는 말이라고요. 김 부장은 조 선생의 태도가 아니 꼽다는 투였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부르세요. 형평성을 따지면 그게 낫겠습니다. 그러세요. 원하는 대로 서비스 해드려야죠. 그렇게 조 선생이 문택 씨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과 조 선생이 김 부장네 집에서 창식 씨네 집으로 옮긴 시기는 같았다. 조 선생은 사무실과 가까운 데서 지내며 집세도 싸니까 좋다고 했다. 경혜는 걷는 것마저 위태로워 보이는 20도가 조금 안 되는 호찌민의 아침 추위에도 두통이 인다고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저 만성의 알코올 중독자와 조 선생이 함께 지내는 것이 걱정스러웠다. 조 선생이 혹시 더 형편없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문득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모두 망가져서 돌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나서고 싶어졌다. 그건 한국에서 떠나올 때 영서와 약속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출국하기 전 영서는 아빠를 잘 부탁한다며 전화를 걸어왔고 경혜는 지금 어디에요? 하고 묻고는 만나서 밥을 먹었다. 모처럼 서울에 온 영서는 무엇을 보아도 기분이 환해진다고 기뻐했다. 그리고 자기가 사왔다며 로드숍에서 파는 장미향이 강한 화장품을 선물로 주었다. 나중에 보니 좋아하는 연예인의 브로마이드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선물이기는 했다. 그날 저녁을 함께 보내고 전철역에서 배웅하려는데 영서는 경혜에게 언니는 여동생이 있어요? 하고 물었다. 경혜가 없다고 하자 영서는 잘 됐네. 나도 언니가 없는데 하며 웃었다. 아빠 잘 있겠죠? 언니가 술 많이 안 먹게 감시할게. 언니, 술은 괜찮아요.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 뭐야? 그런 거 어떻게 알아? 그러자 영서는 웃으면서 대답은 하지 않았다. 조 선생은 호찌민까지 끌고 온 캐리어를 다시 챙겨서
옮기는 것으로 간단한 이사를 마쳤다. 그 집은 여행자의 거리가 조성된 빈탄 지역에 있어서 매일매일 사람들로 넘쳤다. 그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가는 조 선생과 창식 씨를 보고 있으면 그들은 오랜 여행에서 낙오되어 이 끊임없는 이동과 피로, 불안과 고독감이 여행이라는 암시성을 가진 과정인지 아니면 뚜렷한 영속성을 가진 일상인지조차 중요하지 않게 된, 그렇게 해서 목적지나 도착이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선택한 특별하게 늙고 남루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 선생은 경애의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창식 씨를 지지대로 삼아 생활을 챙기기 시작했다. 빈탄 거리의 그 방은 세간이랄 것도 없이 창식 씨의 물건들로 어질러져 있었는데 조 선생은 그걸 치우는 일부터 나섰다.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구미? 조 선생이 치우기 시작하자 창식 씨도 돕겠다고 나섰는데 무언가를 치워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조 선생을 따라다니며 근처의 물건을 집었다 놓았다만 했다. 김천이지, 김천. 거기는 누가 있나? 있지, 친척들 죄다 있어요. 우리 선산도 있고 논도 있고. 한국은 언제 들어가고 안 갔는데? 한 번도 안 갔지. 간 적이 없지. 왜 가족들이 왔나 그럼? 아니, 오지도 가지도 않았어. 나보고 오지 말래. 그러면 생활비만 붙입니까? 아니, 그것도 뭐 내가 버는 게 얼마 없으니까 돈도 못 붙이지. 그런데 돈 못 붙여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런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 어디 가서 죽어도 연락도 말라던데 마누라가. 창식 씨가 돈이 없는 건 월급이 적어서만은 아니었다. 술 먹은 데 돈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만도 아니었다. 카지노 때문이었다. 김 부장은 원래 씀씀이가 큰지 아니면 지사가 매번 큰 이윤을 내는지 회식이 잦았다. 경연회를 끼워주는 날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았는데 창식 씨는 회식이 있다고 하면 손꼽아 기다렸다. 술도 먹을 수 있고 여자도 안을 수 있으며 슬롯머신을 마음껏 당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따라다니다 익힌 재미는 창식 씨 몸에 아예 배어버린 것 같았다. 자기 의지랄 것이 있어야 비난도 하고 충고도 할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연민이 생겨났다. 창식 씨의 그런 탕진을 부추긴 셈이면서도 정작 김 부장은 냉혹한 일가를 하곤 했다. 한국을 생각해봐요. 저런 인간 뭐가 됩니까? 노숙자 안 되겠습니까? 여기니까 그래도 일자리 주고 회식도 하고 대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베트남이니까. 여기 사람들이 우리 한 7, 80년대 같아서 정이 있으니까 거래처에서 결혼식이라도 하면 창식 씨도 초대해주고 그렇게 관계 속에서 사는 거라고요. 호찌민 지사의 직원들은 출장이 잦았는데 그 건이 대체 어느 회사에 어떻게 납품된 미싱 때문인지를 숨겼다. 미싱이 납품되면 창식 씨가 나가 설치하니까 물어보면 창식 씨는 채 말하지는 못하고 바빴어 박주임,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 라고만 했다. 경애는 이들이 아마도 다른 회사 미싱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닐까 싶었다. 공업용 미싱은 미싱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무슨 옷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특화된 브랜드가 있었다. 얇은 원단을 사용하는 박물용 미싱과 가죽이나 두꺼운 원단에 쓰는 후물용 미싱만 해도 죽기, 미쓰비시 등 다른 일본제 미싱이 우수했다. 이곳의 한국 방직 공장들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들의 하청을 받았는데 자기가 선호한다고 반도 미싱 것만 고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발주처에서 미싱 브랜드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영업자는 또 그것을 구해다 줘야 하고 신임도 쌓이고 관계도 끊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부수입도 생기고. 그러니
외국에 나오면 모두가 자영업자라는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가 어느 정도로 얽혀 있는 건지 얼마나 불가피한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경애는 누구에게도 상수에게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 문제를 그렇게 다른 이와 공유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난 파업 때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한 달의 적응 기간을 보내는 동안 경애와 상수는 함께 퇴근해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둘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과제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어떤 우연한 상조관계를 많이 예비해 두어야 하는 일이었다. 관계망을 만들어 놓아야 무슨 정보라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니 둘은 우연적이고 적어도 지금은 뚜렷한 목적이 없지만 뒷날은 모르니까 하며 여지를 남겨두는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의 미팅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자면 상상력과 무모함이 필요했는데 그건 상수가 어려서부터 잘 간직해 놓은 능력이니까 문제는 없었다. 상수는 이른바 공장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모든 부속과 관련된 업자들을 만나러 다녔다. 호찌민에는 신기할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세분화된 목적을 가지고 머물고 있었다. 상수는 충청도 출신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호찌민에 살고 있는 그쪽 출신들의 카페에 가입해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했다. 호찌민에 그쪽 모기업인 발전기 회사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최근 어느 지역의 회사와 신규 거래를 했는지를 들었다. 건터, 띠엔장, 까이베 등 아직 호찌민이 낯선 상수에게는 발음도 어려운 곳들이었다. 그런 지명을 지사의 베트남인 운전자 토니에게 물어보면 매번 대답이 같았다. 시골이에요, 시골. 베리베리 시골. 아무것도 없어. 토니는 사무실의 유일한 운전자라서 회사차로 답사를 나가려고 하면 미리 약속을 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김 부장 쪽에 일이 생기면 취소되기 일쑤였다. 상수는 자기가 약속했는데도 김 부장이 토니를 데리고 나가버린 날 직접 택시를 대절해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지역을 다녀왔다. 밤중에 돌아와서는 수영장이 보이는 아파트 벤치에서 경애를 만났다. 어때요? 라고 경애가 묻자 정말 컨테이너 하나랑 깃발밖에 없더군요. 라고 답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 상수가 왕복 6시간 동안 달려서 발견한 것은 충청도 말씨를 쓰는 그 공장 부지의 관리자 그리고 그 영역을 표시하는 깃발들 뿐이었다. 이렇게 터닫기도 안 된 마당에 언제 건물을 올리고 미싱을 들이며 그 미싱은 또 언제 돌아가겠는가. 상수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기를 실감했지만 그 좌절을 용케도 견디고 관리자와 안면을 텄다. 그는 마치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처럼 상수를 격하게 반겼다. 버젓한 술집 하나 없는 시골로 발령을 받아 떨구어진 뒤 몇 개월 동안 한국인과 이야기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상수는 그 각별하게 황량해 보이는 2,000평 부지를 지키는 관리자와 명함을 주고받았다. 관리자는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져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풍겨오고 오직 개들만이 컹컹 짖는 어스름 저녁까지 상수를 놔주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했다. 그는 견디고 있었다. 외로움을. 그런데 그 외로움이란 상수의 전문 분야니까 상수는 어떻게 영업을 하면 되는지 단번에 알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제 호찌민 한국인들은 다 외롭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외로움이야말로 우리의 영업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조명탄이에요. 외로움이라니? 경애는 생각했다. 경애가 보기에 상수는 자기 외로움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식사는 했어요? 아니면 뭐 좀 먹을래요? 떡볶이 같은 거?
경혜가 물었다. 아니, 이 오밤중에 떡볶이 가게가 문을 엽니까? 푸미용은 마치 한국의 어느 신도시를 옮겨놓은 것처럼 웬만한 상점들이 다 있었다. 치킨, 떡볶이, 햄버거, 미용실, 각종 보습학원과 부동산. 강이 없는데도 대로를 중심으로 한국처럼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어 불리는 것도 같았다. 고급 빌라가 즐비한 이른바 강남 쪽과 경혜가 사는 강북은 집세가 3배 이상 차이 났다. 이국의 공간에도 기어이 부려놓은 모국의 생활 패턴을 생각하면 경혜는 씁쓸했다. 호치민의 한국인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이거나 다양한 공장의 관리급 사무원이었는데 베트남 사람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했다. 게다가 한국인들끼리도 사는 곳과 직업, 소득에 따라 계층이 확실히 잘 섞이지 않았다. 물론 신전 떡볶이 같은 가게는 닫았죠. 집에 먹을 거 없으면 잠깐 우리 집에 가서 먹든가요. 경혜는 그 말을 하면서도 덤덤한 얼굴이었다. 상수만 놀랐다. 영화에서 보면 자기 집에서 무언가를 먹자는 말은 예를 들어 라면이나 커피나 초콜릿이나 과일이나 하는 음식물의 섭취를 권유하는 건 중의적인 의미를 띠지 않는가?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경혜는 실제 상수에게 경계를 넘는 친근함을 표현한 적이 없었고 언니라고 호칭되는 이에게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지만 그래도 경혜가 그렇게 말하자 상수는 견딜 수 없게 달콤하고 매운 그 간식을 원하게 되었다. 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상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상수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사이 아파트 경비가 나와 수영장에 떠있던 나뭇잎들을 걷어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베트남어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엘레지풍의 낭만적인 선율이었다. 엘레지는 확실히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강한 마음의 인력을 노리면서 정작 그것을 모르는 척, 아닌 척 가장하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가사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에 비해서 저렇게 콧소리로 가늘게 오히려 힘을 빼면서 부른다는 것. 하지만 그런 엘레지가 어울리는 밤이었다. 상수가 경혜에게 속갯말을 할 수가 없고 경혜도 상수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금은 상수는 경혜와의 사이에 은총이 공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아무 액션을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영화나 하이텔 동호회를 화제로 꺼내봤지만 깊게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누군가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은 그 사람과 깊은 유대를 맺거나 내가 그 사람을 좀 안다는 자부심을 얻는 것과는 다르게 무기력해지는 것이기도 했다. 은총에 관한 이야기를 경혜와 자연스럽게 나누고 걔가 얼마나 경혜를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회상하고 싶다가도 경혜가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며 살아왔을까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다. 상수가 아는 경혜는 그 기억의 어느 하나도 허투루 밀어두지 못했을 것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되는 일이 다른 이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상수는 알았다. 상수는 경혜의 아이디를 검색해 몇 년 전 이메일까지 읽어보았는데 어느 날인가 경혜가 말한 봉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산주를 두고 한 말이었지만 은총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버 기사가 내미는 헬멧을 쓰고 호찌민의 도로를 오토바이로 달려온 경혜가 사무실 앞에 활기차게 내리는 모습을 보며 상수는 하루의 시작,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기대해 보면서도 그 봉인은 언제 풀릴까 생각했다. 저 활기가 그것을 열어줄까? 경혜의 아파트는 방 하나에만 짐들이 놓여 있고
거실과 다른 한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방이 왜 이래요? 왜 한 칸만 씁니까? 습관이 되어서요. 그냥 방 하나만 쓰는 게 편해요. 누군가의 집에, 그것도 여자의 집에 들어와 보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지 상수는 별것도 아닌데 자극을 받았다. 페이스북에서 언니로 활동하면서 여자들의 일상을 끊임없이 재현하고 실제로도 화장품이나 목욕용품 등에 많은 돈을 썼지만 경혜의 물건들은 다르게 느껴졌다. 이를테면 경혜가 쓰고 있는 화장솜이나 돌돌 말아서 끝까지 쓰고 있는 튜브형 핸드크림, 입구를 묶어놓지 않아 풀어져 있는 식빵 봉지와 오늘 살 것, 소주와 베이컨이라고 메모한 종이 등이 생활을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을 경애의 면모가. 그런 것들은 뭐 대단한 상징체계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파토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누구나 흔하게 쓰는 소모품에 마음이 움직이면 코미디라고 여기면서도 상수는 경애를 강렬하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경애가 인스턴트 떡볶이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땡 하고 돌리는 행동도, 거기에는 어묵이나 파나 양배추가 아주 쪼그라들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플레이크로 처리되어 있는데 준다는 야식을 그렇게 아무런 수고 없이 7분 만에 해치우는 일도 경애다우면서 집안의 모든 경애스러움이 상수를 자극했다. 아무튼 경애가 줬으니까 상수는 묽은 국물에 둥둥 떠있는 떡볶이, 이쑤시개처럼 가늘어서 어딘가 애초롭기까지 한 그것을 건져 먹었다. 재수 시절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먹었던 MSG가 강하게 환기되면서 상수는 그러나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감정들이 부드럽게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경애를 안는 상상도 어쩔 수 없이 했다. 상상이야 일단 드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포옹은 격정적인 게 아니라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고 싶은 정도에 가까웠다. 언니, 저는 파괴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경애의 말.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경애가 이메일로 그렇게 물었을 때 상수가 함께 느꼈던 부끄러움과 슬픔. 맛이 없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상수가 벽에 붙어있는 데이비드 린치의 몰홀랜드 드라이브 포스터를 물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린치 좋아해요? 아니요. 별로. 그러면 포스터는 왜 붙여놨어요? 경애도 포스터를 올려다 보았다. 친구가 좋아하는데 몰라요. 그냥 한국에 붙어있던 걸 가져왔어요. 친구는 은총을 가리키는 것일 터였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투였지만 막상 경애가 그렇게 은총을 암시하자 둘이 가까웠다는 사실에 수긍하는 마음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상수는 오래전 데이비드 린치 특별전에서 모롤랜드 드라이브를 봤다고 충동적으로 이야기했다. 집에 DVD도 있을 텐데 경혜씨 필요하면 드릴까요? 그때 영화 보고 나오는데 무슨 행사를 해서 응모했더니 그게 덜렁 왔더라고요. 나는 포장도 안 뜯었어요. 중고시장에서는 포장 안 뜯으면 가격이 뛴다면서요. 그렇게 고스란히 손도 안 댄 거면요. 그때 경혜가 DVD요? 하면서 상수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어색해져서 상수는 그릇을 개수대에 가져가 씻기 시작했다. 보드라운 수세미로 문지르자 거품이 풍부하게 일었다가 찬물을 틀자 완전히 사라져 나중에는 물기만 남았다. 원래 그 체격이었어요? 상수는 경혜가 자기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물었다는데 왠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데도 개수대에 던져져 있던 행주까지 자기도 모르게 빨면서 아니라고 했다. 자기는 20대 때 경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쪘었다고.
얼마나 쪘었는데요? 잭 블랙만큼? 잭 블랙 정도면 양호하죠. 그건 살이 찐 게 아닙니다. 그냥 체력을 비축해둔 정도죠. 상수가 행주를 탈탈 털어서 놀고 돌아서는데 경혜의 표정이 아까와는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생각해보니 모롤랜드 드라이브를 보러 갔을 때 아버지가 집어던진 농구공에 얼굴이 형편없이 깨져 있었던 게 생각났다. 불행의 시절이자 굴욕의 나날이었다. 경혜는 고개를 한편으로 삐딱하게 기울인 채로 기껏해야 냉장고에 윙하는 소음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슨 소리를 잡아내려는 듯 인상을 쓰다가 이내 대수롭지 않게 호찌민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땠느냐고 피곤하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네, 길은 뭐 길이니까요. 상수는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다른 건 둘째치고 허리와 엉덩이가 진동 때문에 너무 아팠다. 그리고 왕복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현장을 4군데나 지나쳐야 했던 것이 그 저녁의 질주를 더 외롭게 했다. 무심히 큰 열대의 가로수 밑에 눕혀진 사망자가 흰 천으로 덮여있는 사고도 있었다. 그런 풍경이 비애로 느껴진 건 사무실의 오과장에게 들은 말 때문이기도 했다. 오과장은 패기 넘치는 김 부장과는 다르게 아주 심약한 젊은 직원이었는데 무슨 말이 새어나갈까봐 그러는지 상순애와는 거의 대화하지 않다가 이따금 호찌민과 호찌민 사람들에 대한 일반의 화제가 나올 때만 끼어들었다. 자기 내면에 있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호찌민을 상대로 풀기라도 하는 것처럼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였다. 김 부장은 호찌민 사람들이 정이 많고 끈끈하고 온정적인 편이라고 했지만 오 과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차갑고 냉혹하며 무섭도록 현실적이라고 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더라도 보상이 주어지면 그 처리가 얼마 걸리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상수가 보기에 그것은 호찌민 사람들이 고유하게 지니는 속도라기보다는 자본의 속도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상수는 호찌민과 그 인근에서 7만여 명이 넘는 한국인이 먹고 산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비단 한국에서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 과테말라나 사이판 같이 옛날 미국 기업들의 하청 공장들이 있던 지역이나 중국,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전역에서 몰려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호찌민은 그런 이방인들에 의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차가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먹고 사는 일만 아니라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적어도 여기는 내 정주지가 아니라는 거부가 그들을 지탱하고 있을 테니까. 김 부장은 호찌민에 10년 넘게 머물고 있었지만 자식들은 모두 한국에 있었다. 오 과장도 함께 오지 못한 가족들이 한국에 있었고 지사장은 임기만 채우면 언제든 뜰 수 있으니까 지사 관리 이외의 임무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경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상수를 배웅했다. 괜찮다고 사양해도 바람을 좀 쐴까 해서요 하며 따라 나왔다. 수영장 근처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조명을 켜놓아서 더 짙고 파랗게 보이는 수영장 물은 마치 누군가의 심연처럼 깊었다. 20대 때는 팀장님 체격이 지금보다 컸단 말이죠. 코뼈가 부러진 적도 있고 그랬죠. 재수할 때인데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둘은 헤어졌는데 집으로 돌아가려던 상수는 문득 그런데 자기가 그때 코뼈가 부러졌었다는 이야기를 했던가 싶었다. 경의 말을 듣고 그 시절을 회상한 건 맞는데 워낙 말이 많아서 늘 한 말을 다 기억 못하기는 하지만 그런 말까지 했었나? 경혜는 왜 그런 말을 한 건가? 어떻게 알았나? 생각하다가 너무 장시간 오간터라 피곤해서
재킷도 안 벗고 잠이 들고 말았다. 외로움을 영업의 중요한 무기로 삼은 것은 무척 상수다웠다. 상수는 그렇게 시골에 갇혀있는 클라이언트들을 호찌민 시내로 불러내 관광도 시켜주고 식사도 함께 했다. 단 맥주 이외의 술은 마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어떤 기대를 품고 있다가 섭섭해서 입맛을 다셨다. 아주 청정하네. 아주 청정해. 경애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호텔이나 술집 그리고 마사지샵에서 몇십만 원의 돈으로 할 수 있다고 알려진 유흥을 기대하고 온 경우였다. 그러면 상수는 처음에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자고 공장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하는 조선생이 전수해준 노동의 정신을 설파했지만 안 먹힌다 싶었는지 나중에는 큰일 납니다, 차장님. 여기 공산주의 국가예요. 도박, 성매매, 마약하다가는 공안한테 걸려요. 여기 감옥 어떤지 영화에서 보셨죠? 빠삐용에서 나오는 감옥이 원래 베트남 감옥 이야기예요. 바퀴벌레 잡아먹고 아시죠? 하면서 겁주는 편을 택했다. 의외로 효과가 있었지만 개중 유흥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큰 이들은 흥미를 잃고 연락을 끊었다. 어떻게 보면 상수는 호찌민에 파견된 영업자들 중 유일한 낭만주의자 같았다. 사람들은 상수와 경애가 한 팀이라는 이유만으로 둘이 모종의 관계라고 넘겨짓거나 결국에는 연애를 하리라 짐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상수는 손까지 내저으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펄쩍 뛰었다. 아주 강한 부정이었다. 하지만 상수가 그럴수록 사람들은 정말 뭐가 있나? 저들 사이에 무엇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고 어느 날에는 경애가 상수에게 그러지 말라고 충고할 정도였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무심하게 넘기시라고요. 왜 그렇게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강조하시는 건데요? 경애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자 상수는 더욱 놀라면서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라고 다시 말했다. 그러니까 왜 아닌데요? 사내연애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아니라고 하냐고요? 더 의심가게.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아닌 건 저도 아는데요. 아무튼 좀 자연스럽게 넘기시라고요. 그렇게 정색하니까 정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뭐가 있는가? 상수는 생각했다. 한 개인에 대해 이렇게 폭풍처럼 많은 것들을 알아버리는 건 기이한 경험이었다. 경애가 꺼려진다거나 싫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언니는 죄가 없다 페이지에 그런 공지를 올린 뒤 얼어있는 프랑켄슈타인에게서는 당연히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상수는 여전히 경애를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언니로서 답신을 주고받던 때와는 달랐다. 그때는 페이스북을 통해 편지를 보내는 다른 회원에게 그랬듯이 자신이 상대방보다 낫고 더 많이 알고 강인하며 깨어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경애가 더 이상 익명의 페이스북 회원이 아니게 되면서 상수의 그런 우쭐함은 사라져버렸다. 경애를 돕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상수는 경애가 자신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다며 이메일을 보내왔을 때 평소처럼 정신 차리라든가 그거 정말 똥 밟는 일이에요. 남자들은 원래 다 그럽니다. 성욕을 채우려면 어떤 사탕 발림도 마다하지를 않아요. 아주 시를 쓰죠. 릴케가 따로 없어요. 라고 말하지 못했다. 상수는 그렇게 양말 하나 벗지 않고 앉아있던 산주 앞에서 경애가 느꼈을 모욕감을 떠올리며 조용히 분노했을 뿐이었다. 아마 경애가 그랬을 것처럼 움츠러들었다.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마음이 오므라들었다. 기가 죽고 축소되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이란 그렇게 함께 떨어져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상수가 매달린 건 그때 그 화재 사건이
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일이었다. 상수에게는 그 불운한 사고로 은총이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을 뿐 화재의 전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그래서 퇴근하고 아파트로 돌아가면 인터넷에서 옛날 신문을 뒤적여 사건의 경위를 알아나갔는데 기사들의 제목만으로 마음이 힘들어졌다. 인천 상가 큰 불 56명 사망. 갈 곳 없는 우리 아이들 10대 문화 긴급 진단. 술값 받으려 출입문 봉쇄. 대형 인명피해 화재 사고 일지. 아니야, 아니야. 울다 지친 교정. 경찰, 구청에 상납할 돈 내라. 호프집 사장, 유흥업주 각출. 고위층 비호 의혹 제기, 호프집 종업원 조사. 피해자 보상 어떻게 되나? 인천 화재 호프집 사장 자수. 상수는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에서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라 청평이며 용인으로 가족여행을 함께 가기도 했던 국회의원 이름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상수는 은총이라면 경애를 어떻게 도왔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20여 년이나 전이라서 제대로 상상되지가 않았다. 분명 친한 사이였는데도 또렷한 기억은 둘이서 단편 영화를 찍기 위해 돌아다닐 때 은총이 집에서 간식을 싸와 함께 먹었다는 정도였다. 마요네즈만 바른 옥수수 식빵이었다. 그 외에는 은총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고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었으며 학원을 다녔는지 다니지 않았는지 성적은 어땠는지 하는 것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상수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독설에 가까운 불평을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도 너는 운이 좋은 거야 라고 했던 정도만 생각났다. 상수가 그러면 너는 운이 나쁜 편이야? 하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지 했던 말. 은총은 화를 내는 일이 드물었는데 딱 한 번 상수를 몰아붙인 적이 있었다. 그 무렵 인천에 가보면 해고된 자동차 공장의 사람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집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날 상수는 해고는 불가피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 즈음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며 하는 대부분의 논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은총은 너는 소중한 걸 잃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라고 탄식했다. 그런 걸 빼앗겨서 분노해 본 적이 없나 봐. 상수는 그 일이 생각나서 노트북에 은총은 분노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렇게 과거를 찾아보는 일은 상수 자신의 삶을 그때까지와는 다른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기도 했다. 상수가 알고 있는 상수의 슬픔, 상수의 순환, 상수의 고난, 상수의 상처에서 벗어나 과거를 재정립하는 시간이었다. 상수는 다시 은총은 공상수를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경애도 인맥을 만들기 위해 미팅을 시작했지만 상수보다는 무모함이 덜했다. 반도미신과 거래했지만 양이 많지 않아 뒷전으로 밀렸거나 김 부장과 잘 맞지 않거나 해서 뜸해진 거래처들을 헬레나에게 소개받아 찾아갔다. 헬레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성별 출신과 특이사항까지 꼼꼼하게 작성해 놓았다. 그러면 경애는 미리 준비해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인지, 회사에서 직접 발령을 받은 관리직인지, 아니면 호찌민 현지에서 고용된 직원인지, 후자의 경우에는 사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임시직이었고 따라서 계약을 수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공장에 따라서는 경영진들이 공장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고 없이 돌아가기만 하면 만족인 경우도 있으니까 의외로 그들의 입김이 셀 수도 있었다. 경애는 공장의 한국인 관리자라고 국적이 다 한국은 아니라는 것, 개중에는 중국 동포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국적상 중국인으로 분류되었다.
헬레나가 나름대로 파악한 관리자들의 선호 중에는 술, 돈 이외에 가족 안부나 김치라는 단어도 있었다. 헬레나는 어떤 영업자는 한국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클라이언트의 집에 들러 베트남으로 보낼 물건을 직접 가져오기도 한다고 했다. 그 중에는 무려 10kg이나 되는 김치와 깍두기도 있었다고. 그렇게 보니 헬레나의 노트는 그간 호찌민 지사를 거쳐간 영업사원들의 마케팅 비망록이기도 했다. 그건 어떤 친절과 다정, 도전, 혹은 을의 생존법, 아부, 설득, 포부, 폐기의 기록이었다. 노트를 경혜에게 넘기면서 헬레나는 공짜가 아니라고 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 여동생을 취직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동생은 곧 대학을 졸업하는데 여행사 가이드를 할 정도로 영어를 잘한다고 했다. 헬레나, 내가 지금 누구를 고용할 수 있는 직급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제일 말단인 거.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쓰면 되죠. 헬레나는 경혜를 설득했다. 여동생이 사무실에 나오면 받게 될 급여는 한국 돈으로 20만 원인데 그쯤은 상수나 경혜가 부담할 수 있지 않냐면서 전담 격리가 생기면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자기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상수네 팀이 뭐든지 김 부장네와 나눠서 써야 하는 건 맞았다. 회사에서 나오는 판공비는 모두 지점장을 거쳐 김 부장에게 갔고 헬레나와 토니 같은 베트남 직원도 일단 김 부장네 일을 한 뒤에야 상수네 팀을 봐줄 수 있었다. 그나마 김유정의 충고대로 조 선생과 함께 와서 기술자 파견 문제로 갈등하지 않아 다행이었다. 매일 동원되다시피 하는 창식 씨는 정말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어 보였다. 헬레나의 노트가 얼마나 쓸모있는가와는 별개로 그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다. 호치민의 상당수 한국계 공장에서 그런 식의 소개로 취업이 이루어졌다. 가족이나 친척이 한 회사에서 일하는 건 흔해서 추천할 수 있는 수를 정해놓은 회사도 있었다. 경혜 씨, 동생이 있어요? 헬레나가 설득을 하려는지 자기 손을 경혜의 손에 포개며 물었다. 경혜가 외동딸이라 형제가 없다고 하자 헬레나는 약간의 한숨을 보태면서 동생이 있다면 제 마음을 알 텐데요. 라고 했다. 동생은 없었지만 경혜는 헬레나의 일상적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호찌민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지 오래고 실업률도 높았다. 호찌민 사람들은 대부분 대가족을 이루어 좁은 집에서 살았는데 헬레나만 해도 8식구라고 했다. 그 중에는 결혼한 오빠네 부부도 있었다. 메콩강 주변에 가면 그렇게 대식구가 몰려 사느라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부부들이 데이트하는 강변에 공원도 있었다. 그곳에서 매우 핫한 시간이 이루어진다고 헬레나는 농담했다. 그렇지 않아도 김 부장에게 불만이 많던 상수는 일단은 그 여동생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그런 부탁을 들어주면 헬레나가 상수네 팀에 더 호의적이 되어서 사무실로 걸려오는 견적 문의 전화 등도 은근히 상수네로 돌려주리라 생각했다. 지금 상수네 팀에는 그런 소량의 주문들까지 중요했다. 소식을 들은 헬레나의 여동생은 바로 다음 날 출근했다. 영어 이름은 에일린이었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과 생글거리는 인매가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에일린은 언니와 맞은편 사무실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고 일을 익혀갔다. 자기 동생이니까 당연히 헬레나는 적극적으로 일을 가르쳤다. 무언가 경계심이 들었는지 김 부장이 이러다 완전히 회사 하나 차리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을 툭 던졌다. 에일리는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거나 복사하는 일 정도만 하다가 점차 경혜를 따라 외근을 나갔다. 대부분 한국인들을 상대했지만 공장 분위기를 살필 때면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에일린이 도움이 되기도 했다. 에일린은 오토바이에 경혜를 태우고 외근 나가는 시간을 좋아했다. 사무실에서는 기가 죽어 있달까? 긴장하고 있었는데 거리로 나오면 무언가에서 풀려난 듯 22살의 아가씨로 돌아갔다. 에일리는 경혜가 왜 결혼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텔레비전에 보면 한국의 그 아름다운 여자들에게는 요리를 잘하고 자상한 남자들이 있는데 경혜가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자 에일리는 자기도 그렇다고 했다. 그런 건 안 하고 돈을 모을 거예요. 돈 모아서 뭐 할 건데요? 집을 사야죠. 집 사야 돼요. 맞아. 집을 사야 해. 집이 있어야 해. 주임님은 집 있어요? 없어요. 에일리는 경혜와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경혜가 처음 들어본다고 하자 BTS를 모르는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 같았다. 에일리는 그 그룹의 노래 가사를 정확히 알았다. 피, 땀, 눈물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직접 읊어주며 기억을 상기시켰다. 에일린의 노래 실력으로는 랩인지 발라드인지 모르겠는 그 음률에 경혜는 웃었다. 에일린은 서울의 눈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에일린, 언젠가 겨울에 서울 오면 가장 두꺼운 옷을 입고 와야 해요. 눈이 차가워서? 아니, 눈은 차갑지 않지. 오히려 눈이 내리는 동안은 열 에너지 때문에 조금은 더 따뜻하지. 하지만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아주 차가워요. 그래서 눈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눈이 오기 전까지는 춥고 눈이 안 오면 안 춥고. 덜 춥고. 눈이 오기 직전까지가 가장 춥고. 그러면 예쁜 것을 보려면 추워야 하네요. 그런데 추우면 또 치맥하고 소맥하고 그러면 되니까 괜찮아요. 한국 사람들 왜 소주랑 맥주 섞어 마시는 거예요? 빨리 취하려고. 오토바이를 몰던 에일린이 고개를 뒤로 젖혀가며 크게 웃었다. 그건 정말 웃기잖아요. 빨리 취해서 뭐 하려고 빨리들 취해요? 빨리 취해서 집에 가려고 그러지. 집 없다면서요. 하긴 그러네. 경혜는 에일린을 좋아했지만 이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자기에게 너무 다정한 것. 에일린은 밥을 먹을 때면 생선 가시를 발라주거나 망고스틴 같은 과일을 일일이 까주기도 했는데 어느 날 경혜는 에일린에게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거절의 의사를 표했다. 나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누구에게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요. 그 정도로 친절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말은 에일린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았다. 에일린은 자기에 대한 거부라고 생각하고 며칠 동안 경혜에게 서먹하게 굴었다. 경혜는 에일린의 다정함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제대로 받을 줄 모르는 다른 직원들에게 악용될까 걱정했을 뿐이었다. 경혜는 헬레나가 동생이 어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물었을 때에야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일린 미안해. 경혜가 사과하자 에일린은 아니에요 하면서도 속이 상했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한동안 경혜는 일부러 에일린을 데리고 더 자주 외근을 나갔다. 차이나타운에 내려서 로컬 시장을 구경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식자재들 속에서 개구리를 발견하고 경혜가 놀라면 에일린은 왜요? 맛있는데 하면서 놀렸다. 경혜는 에일린과 함께 있을 때 문득 화나다고 생각했다. 이런 시간들은 어딘가 환하고 밝은 이를테면 에일린이 궁금해하는 눈 같은 것을 닮았다고. 둘은 마치 자매처럼 그렇게 한 팀이 되어서 다녔는데 한국인들을 만나도 에일린의 존재는 비록 에일린이 어리더라도 베트남 사람이라는 점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오과장의 말대로라면 베트남은 개조직으로 시작해서 개조직으로 끝난다고 했다.
한 사람이 수십 개의 계모임을 할 정도였다. 이렇게 모든 관계들이 촘촘히 얽혀 있어서 누군가에 대한 평판이 삽시간에 번져나가니까 조심해야 했고, 그래서 한국인 관리자들은 에일린을 약간 경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혜가 에일린과 함께 공단을 방문했다가 나오는데 누군가 도요타에서 창문을 내리고 베트남어로 뭐라고 소리쳤다. 에일린이 다시 베트남어로 대답했고 뒤이어 경혜에게 주임님, 주임님 알아요? 주임님 한국 사람이냐고 하는데? 라고 통역했다. 그런데요? 경혜가 대답하자 여자는 대뜸 나 죽기 박이에요. 그쪽 반도미싱 새로운 영업자죠? 내 얘기 들어봤죠? 하고 물었다.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 이름이기는 했다. 호찌민에서는 20년 버틴 한국인이 희귀한데 한국계 공장들이 우르르 넘어왔던 IMF 시절부터 유명한 영업 여왕이 있다는 말이었다. 미싱을, 특히 일본제 죽기 미싱을 얼마나 잘 팔았으면 죽기박이라는 별명이 붙었겠느냐고 했다. 그게 창피하지도 않은지 자기 자신도 그 별명으로 명함을 파서 다닌다며 그 기세가 남자 못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경혜는 들어봤다고 하기에도 모른다고 하기에도 애매해서 그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전화할게요. 죽기박은 경혜가 답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약속이 된 듯 그래, 그래요 하고 혼자 중얼거리고는 차를 몰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에일리는 걱정이 됐는지 죽기박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 헬레나나 다른 한국계 공장에서 일하는 가족들에게 듣고 왔을 얘기는 무서운 여자라는 것이었다. 오래전 나이키 하청업체 관리직으로 일했는데 신발 원자재를 낭비한다며 베트남 공장 직원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신발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호찌민을 떠나지 않고 미싱회사와 공장을 잇는 매니저로 일하다가 지금은 아예 대리점을 차렸다고. 죽기박은 정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다. 경혜는 호찌민에서 경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에이비타워 꼭대기의 라운지바에서 그녀를 만났다. 죽기박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떠드는 사람이었다. 오래전 호찌민에서 가장 유명한 파업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나약해, 너무 나약해. 죽기박은 이렇게 정리했다. 그 정도가 무슨 큰일이라고. 우리 7, 80년대에 각성제 먹어가며 일했던 거 경혜씨도 알지? 전태일 뭐 그런 거 알잖아. 죽기박은 주당이었다. 위스키를 자꾸 주문했고 취해가면서 점점 더 말이 거칠어지더니 경혜에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다. 영업이란 게 간 쓸게 다 빼놓아야 돼. 안 그러면 되지가 않아. 취하고 나서는 눈앞에 경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 없어 보였다. 그냥 자꾸 심수봉 노래를 부르며 미워하는 사람 없이 라고 할 뿐이었다. 경혜는 대체 죽기박이 왜 자기를 불러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헤어질 때쯤 되어서야 거기 김 부장이랑 오 과장 있죠? 그 사람들 회사에 꼰질러도 될걸? 하고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죽기박은 어떤 재미있는 말을 아껴하는 사람처럼 뜸을 들이다가 이윽고 걔네 반도미싱 물건 안 팔아. 아예 다른 미싱 팔아. 판공비는 판공비대로 받았으면서 자기네 장사하는 애들이야. 라고 했다. 바를 나서는데 죽기박이 경혜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구역이 다르기는 했지만 둘 다 푸미용에 살고 있었다. 저렇게 만취해서 어떻게 데려다 주나 싶었는데 도요타에는 베트남인 운전사가 타고 있었다. 경혜씨, 내가 영업비밀 하나 가르쳐 줄까? 동생 같아서 그러는 거야. 뭔가요? 여기서는 절대 금방 떠날 사람처럼 굴면 안 돼.
떠나는 사람들한테 사이공은 지쳤거든. 일주일 있더라도 20년 있을 것처럼 행동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버티는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버틸 수 있는데요? 내가 한 2, 3일 내로라도 짐 싸서 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해. 안 그러면 못 버텨. 경애는 자기를 바라보는 죽기박의 얼굴 뒤로 펼쳐지는 호찌민의 야경을 응시했다. 알겠어요. 경애가 말하자 죽기박은 원하는 대답을 들은 것처럼 좋아 하면서 문득 박수를 쳤고 운전사에게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다. 푸미용으로 가는 호찌민의 거리 속에서 새벽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 현란한 간판과 술집과 오토바이의 물결 속에서 가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라고 노래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라고. 다친 줄도 모르고 웃는. 아파트로 돌아간 경애는 의자에 앉아서 집안의 빈 공간을 둘러보았다. 왜 다른 공간은 비워놓았느냐고 물었던 상수의 말이 생각났다. 그렇게 상수가 묻기 전까지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경애는 상수가 응모엽서에 일하고 적고 나가던 마치 미라처럼 붕대를 감고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울던 그때 그 덩치 큰 청년일 거라고 생각했다. 상수와 경애가 친구 하나를 공통으로 두었다는 건 대단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살다 보면 그런 반짝이는 인맥을 그리는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니까. 하지만 경애는 그것이 2인 이상 화제로 꺼내는데 두려움을 느꼈다. 그건 어떤 손상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러니까 경애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듯한 기분. 경애는 메신저로 미유와 일령에게 말을 걸었지만 일령만 왜 하고 답장을 보냈다. 그냥 하고 경애가 말하자 일령이 향수병이 확실히 있는 모양이라고 대답했다. 야, 너 센티멘탈해 보여. 평소에는 어땠는데? 평소에 너? 뭘 어때? 프랑켄슈타인 같았지? 너 프랑켄슈타인 일거는 봤어? 그거 이름 프랑켄슈타인 아니야. 아니라면서 내가 뭘 말하는지는 잘 아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라. 휴식 시간이 끝났는지 일령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답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야 할 시간이었다. 경애는 텅 빈 아파트를 보면서 나머지 공간에 외로움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 옛날 엄마의 미장원이 그렇게 느껴졌던 것처럼. 그래도 경애와 엄마는 한 칸짜리 방에 살았다. 나머지 공간은 엄마가 일하는 가위를 쓰고 화학약품 냄새가 물씬 나는 파마약으로 여자들의 머리를 마는 미장원이었다. 낮에는 여자들로 가득 찼던 미장원도 밤이면 그저 엄마가 멍하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낮 동안의 부산함이 사라지고 시멘트 바닥에서 찬 기운이 올라와 엄마 표현대로라면 여름에도 어딘가 썬글한 곳이 되었다. 엄마는 불행했을까? 그렇게 불행이라는 글자를 붙들고 있으면 아파트의 나머지 빈 공간이 그런 온갖 것들로 가득 차고는 했다. 더 이상 연락이 없는 산주가 방 어딘가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완전히 밀어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머리에서 다 지워내지는 못해서 경애는 불행하지 않아? 하고 물어보고 싶어지곤 했다. 미유는 우리가 헤어져서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대. 미유 딸이 11시 정도가 되면 귀신같이 그 시각을 알고 우는 야경증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힘들었대. 내가 선배를 만나는 시간이. 특정 시간이 되면 그것이 왔다는 걸 감각하고 온 힘을 다해 울 수 있는 아기라니 부럽지 않아?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러니까
누워서 종일 음악만 듣다가 먼저 배고픈 사람이 일어나 라면을 끓였던 20살 시절의 우리와 한강에서 오리배를 보던 지난 계절의 우리는 같은 사람이었을까? 각자 다른 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달렸던 그 밤의 우리가 같았을까? 어쩌면 손상된 것이 아닐까? 제대로 봉인되어 있던 것을 뜯어서 엉망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나는 그런 의문이 들면 그날 내가 카페로 나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산은 있어? 하고 묻지 않고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라고 걱정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해. 나도 선배를 안고 싶은데 라고 하지 않고 너랑 자고 싶어. 다시 따뜻하게 라는 선배의 말을 믿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해. 잘 지내고 있어? 불행하지는 않아? 혹은 그 불행이 잘 되어가고 있어? 완전히 후회 없이 제대로 불행해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런 말들을 늘어놓다가도 정작 산주에게는 전할 수 없으니까 불행을 털실처럼 잘 말아서 이 빈 공간에 덩그러니 놓아둘 수밖에 없었다. 경애는 엄마가 해준 유년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것을 좋아했다. 경애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들인데 이상하게 실제로 본 듯 떠오르곤 했다. 경애의 엄마는 10대 때 고향 원두막에서 설에 온 수박을 아주 늦은 시간까지 동네 친구들과 나눠 먹곤 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 웃어서 그 허술한 원두막이 풀썩 꺼지고 말았다고 했다. 경애 엄마는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즐겨 했다. 그러면 경애는 그 순간 원두막이 무너진 거야. 우리는 그 와중에도 그게 웃겨서 다친 줄도 모르고 웃고 라고 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다친 줄도 모르고 웃는다 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경애가 커가면서 엄마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되었다. 하지만 막상 경애가 그때의 엄마 나이가 되었을 때는 다친 줄도 모르고 웃을 수는 없었다. 호치민의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경애가 생각하는 건 역시 엄마의 모습이었다. 미용 기술을 배우기 전 공장에 취직한 엄마는 배가 무척 고파서 공장에서 풀을 만드는 데 쓰는 밀가루를 가져와 기숙사 친구들과 구워 먹기도 했다고 했다. 벽이 너무 얇아 겨울바람이 불면 마치 둥글게 말리는 듯 했다는 그 다다미 방에서 공업용 밀가루를 구워서. 하지만 엄마는 그 시절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도시로 나간 것은 다른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자신의 선택이라는 긍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세계를 스스로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화남, 경애의 상상 속에서 때로는 터무니없이 밭을 압도할 정도로 큰 여름달 같은 화남이 있었다. 뭐해? 이제 자는 거야? 메신저 저편에서 일령이 다시 물었다. 아직 안 자. 나는 지금 네가 얼마나 외로울지 짐작이 간다? 얼마나 외로운데? 내가 12월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새해 첫날로 넘어가는 딱 그 자정에 물류센터에서 지금처럼 야근하고 있었거든? 넌 특근비 나온다고 늘 그때 야근하니까. 그래. 그러다 보면 나도 카운트다운을 한단 말이야. 10, 9, 8, 7, 6, 5, 땡 하는데 상품이 뚝 떨어져 내리는 거야. 바로 배송하는 상품은 이미 포장까지 다 돼서 창고에 있다가 전산으로 주문하면 컨베이어 타고 오니까. 보니까 100개들이 지퍼백인 거야. 내가 그거 바코드 찍어서 옮기면서 야, 너도 여간 외로운 인간이 아니구나 했지. 새해가 되자마자 한 일이 지퍼백 주문이라니. 사람 다 외롭다. 100개들이 지퍼백처럼 다들 외로워. 경애는 그런 일령의 말이 재밌고 위안이 되어서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어쩌면 아픈 줄 모르고 웃을 수 있다는 건 이런 말이 아닐까? 그때 노트북에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언니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언니가 공지를 올린 후 경혜는 더 이상 이메일을 쓸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을 폐기하지 말라는 그의 당부는 오랜 시간 그가 주었던 어떤 조언보다 더 경혜에게 일종의 투지를 불어넣었다.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버렸던 시절과는 다르게 불행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불어넣었다. 다른 이는 몰라도 언니의 말은 경혜의 마음에 관한 죄 없음을 보장해주는 듯 느껴졌다. 경혜는 책상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다. 예쁜 언니들의 집합소라는 제목의 이메일은 얼른 자요. 밥을 챙겨 먹읍시다. 같은 제목을 달던 언니와는 톤이 달랐다. 이메일을 클릭하자 수십 개의 성인 광고 창이 뜨면서 포르노 사이트로 연결되었다. 사이트들은 경혜가 꺼버려도 사라지지 않았고 증식하듯이 창이 늘어났다. 움짤로 만든 다양한 인종의 여자들이 선정적인 포즈로 화면을 채웠다. 경혜가 서둘러 그 창들을 끄고 있는데 회원 긴급 공지 언니 계정으로 온 이메일을 열어보지 마세요. 라는 이메일이 다시 도착했다. 애정 호거라는 회원이 보내온 이메일에는 언니 계정이 해킹되었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일단 페이스북 페이지를 닫아놓겠다는 공지가 쓰여 있었다.